안녕하세요. 박공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26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10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만나뵐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봤다면은 그 뒷내용이에요. 그래서 헌법 10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 뒤에 문장은 동일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해서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존엄과 가치는 조금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느낌이 다가오는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막연하잖아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막연하기도 하고요. 이건 조금 더 능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데요. 그만큼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에 의해서 내 행복의 종류와 방식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내용을 갖고 있다. 즉 외적인 어떤 신체적인 생명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런 권리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권리라면은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면은요,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걸 헌법의 규정으로 사회가 보장할 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요, 원래 자유권의 그 근거는 남한테 피해를 미치지 않는 한 보장된다.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보장된다라는 건데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가 서로 오더라도 스스로에게 오는 그런 자기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능동적 권리로서 행복 추구권이 보장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행복을 개인이 아닌 다수의 행복, 사회 전체의 행복을 중심으로 또 판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서 보장돼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닌 다수의 행복을 우선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자료 화면에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의 핵심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실어놨는데요. 우리 흔히 벤담 그러면 공리주의 떠올리죠.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명제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비수가 숨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대 행복은 우리 각자 구성원 각자의 행복이 아니라 최대, 즉 전체의 행복, 총량으로서의 행복을 말하고요. 그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책무는 처벌과 보상을 통하여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모든 법령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즉 사회의 행복, 그 다음에 전체의 행복,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총량으로서의 행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인과 전체, 개인과 사회가 대비가 돼요. 전체의 행복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요. 벤담의 행복관에 의하면은. 즉,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은 희생되어도 되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도덕관이고 공리주의적 행복관이죠. 그런데 이러한 식의 전체로서의 행복, 총량으로서의 행복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는 편이에요. 개인보다는 국가, 소수보다는 다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서 다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개인혁명, 개인주의혁명, 시민혁명을 겪지 않고 전통사회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곧바로 군사독재 정권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은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했거든요. 그 경험이 워낙 오래됐고 개인주의 혁명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이기주의로 폄하하는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벤담식 총량으로서의 행복, 사회 전체의 행복 개념이 여전히 상당히 퍼져 있다라는 점에서 행복 추구권 개념은 특별히 따로 우리가 다뤄서 살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벤담과 달리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정수이며 자기 자신이나 동료하고만 관계를 갖는다. 이에 비해 시민은 분모에 좌우되는 분수의 분자에 불과하다. 그 가치는 정수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정수란 결국 사회 공동체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프랑스 1789년 인권선언,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인간과 시민을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것에 그 본래적인 문제의식이 바로 이 루소로부터 제공된 거죠. 루소도 인간과 시민, 즉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민과 그 이전의 본래적인 인간 개념을 구별하는 거고, 본래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주체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행복을 여기에 개입해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민은 분모에 의해 좌우되는 분자에 불과하다. 분모의 크기가 변하면은 분자가 작아지기도 하죠. 분모가 커지면 분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수가 절대적 정수가 아니라 변수 관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흔히 정수는, 즉 분모는 사회 전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면으로 개인의 행복의 양이 줄어들곤 하는 것이 현실 사회다. 그래서 에밀에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파르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하인이 헐레벌떡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와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파르타 그 엄마한테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주인님의 자식들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파르타 어머니가 이 못난 놈 내가 언제 그걸 물어봤느냐 했더니 그 하인이 탁 눈치를 보다가 전쟁에서 우리 국가가 승리했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그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소는요. 즉 개인의 행복과 이익보다는 국가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인간형이야말로 시민의 인간형이고, 시민사회 또 국가는 개인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과 연관성을 갖는 게 바로 벤담의 이런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은 개인의 인권,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거고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연관된 면이 강한 것이죠. 그런 능동적 권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차별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인권인 이상 먼저 생명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낙태 권리죠. 우리 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논쟁이 되어 왔고요. 낙태를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까지 보통 행복추구권, 여성의 자기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가 법적인 금지였어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여성의 행복추구와 그 다음에 아이의 생명이 충돌하는 건데 어떤 행복 추구가 우선해야 되느냐, 어떤 인권이 우선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건데요. 사진을 보면 왼쪽은 낙태죄는 헌법이 보장한 스스로의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 뒤에 사진 보면은 나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여성이 자기 몸에다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죠. 유명한 구호예요.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구호죠. 여성은 출산 도구가 아니다. 하나의 인간이고 스스로의 행복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낙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구호고요. 한편에서는 아이의 생명권을 근거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누가 저를 대변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뱃속에 아이 사진을 놓고 낙태 처벌을 옹호하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제가 대비를 해놨는데요. 과거에 한국에서는 3가지의 경우만 낙태 수술이 허용됐었어요. 임산부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경우, 위험한 경우. 하나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그리고 아이가 기형인 경우, 태아의 결함이죠.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세계 60여 개국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민주국가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포괄적으로 허용을 해서 임신부가 요청하면 수술이 인정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고하게 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었죠. 그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에 낙태 처벌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수 기독교계라든가 종교계라든가 보수 정치 세력이 낙태 처벌을 찬성하는 입장을 그동안 계속 가져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래서 이게 되게 완고한 편이어서요.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그 제도가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후 피임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인정이 돼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 사후 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인정이 돼서 감기약을 마트에서 사듯이 사후 피임약을 그냥 누구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자기 신분 밝히지 않고도. 그 다음에 프랑스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냥 학생들도 양호실에서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사후 피임약을.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한 4, 5개국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해서만 사후 피임약이 제공될 수 있어요.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의 어떤 자기 몸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헌법이라는 또 법률이라는 사회계약은요, 그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지고 있는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권을 보장을 받을 기본적 주체인 거죠. 그러면은 권리와 충돌할 때, 즉 태아의 생명권과 그 다음에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냐 할 때요. 사회계약의 주체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우선적인 권한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태아는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충돌할 땐 누구 의사가 우선돼야 되느냐 할 때, 여성의 의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미 그 헌재에서 낙태 처벌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됐지만 사후 피임약을 포함해 가지고 여성들이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폭, 권리의 폭이 넓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생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거죠. 여기에서도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존엄사 문제입니다. 자료화면에 우리나라에서 문제작 영화 중에 죽여주는 여자라는 것이 2016년에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던 오스카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영화제, 국제 영화제에서 조연상을 받았죠. 윤여정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윤여정 씨는 노인 대상, 스스로가 노인이면서
노인 대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매춘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노인분들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존엄사를 요청하는, 즉 안락사를 요청하는 노인들의 안락사를 돕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 불법행위로 체포되는 게 나오는데,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죠. 불치의 병에 걸렸고 의식만 있어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보다 못하다. 그렇다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약물을 구해달라 하면은 이제 구해다가 주사를 놔주거나 뭐 이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안락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락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죠.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 생명 연장 장치로 그냥 생명만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주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라면,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중대 질병, 어떤 말기를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즉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 보통 이것이 허용된 나라에서는 그런 약물을 환자한테 제공을 하면은 환자가 직접 자신한테 주사해서 편안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죽는 시간과 조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고, 흔히 존엄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적극적 안락사가 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허용되는 나라들을 보면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 또 미국에서는 5개 주에서,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요. 5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존엄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행복은 삶의 행복도 있지만 죽음도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중대 질병에 걸려서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삶이 죽음보다 못한 처지라고 스스로 느끼게 됐을 때, 고통스럽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죽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선택해서 죽는 것. 그래서 동영상을 봤더니 그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동안 잘 살았고 고마웠고 이렇게 그 이별의 말을 고한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부인과 함께 있다가 자기가 주사를 넣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동영상을 봤었는데, 저 같아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도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거고요. 뭐 곁들여서 얘기하자면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이 영화에서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직업, 매춘도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으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행복추구권이다. 우리나라는 매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이죠. 이게 좀 변화 과정을 거쳐왔어요. 1961년에는 윤락방지법이라는 법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하지만 사실상 허용했었어요. 보건증이라는 식으로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 매춘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그 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게 영업허가증이어서 사실상의 공창제도식으로 유지가 됐었죠. 그게 뭐 청량리, 뭐 588이니, 영등포, 뭐 미아리 588이 뭐 이런 집창촌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데죠. 그랬다가 2000년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서 전면적인 금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과 조치가 시행이 됐었죠. 하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아예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성매매 여성의 불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여성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하나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 안 하면 후진국이고,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선진국 이런 도식은 성립하진 않아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그들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의, 물론 이제 어떤 강압에 의해 가지고 성매매가 유지가 되거나 포주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어떤 이익의 도구로 쓰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개인으로서의 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한번 저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행복 추구권, 중요한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논란이 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성정체성, 특히 트랜스젠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변희수 하사라는 군인이 하사로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역을 시켜버렸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이 하사를 강제 전역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강제 전역 취소 소송 중에 비관 자살을 했죠.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이 변희수 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 전역 근거가 심신장애였어요. 장애자로 보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장애인의 일종으로, 고환이 없고 성기가 없는 장애자다, 남성으로서 장애자다 이렇게 보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강제 전역을 시켰는데요. 강제 전역한 지 한 10여 일 후에 여성으로서 법적 근거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일찍 강제 전역 시켰을 수도 있어요. 여성으로 법적 근거가 나오고 나면은 궁색해지니까, 여군으로 인정 안 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그냥 강제전역을 시켜버린 경우고, 이분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20여 개 국가가 성소수자 군복무를 허용을 해요. 트랜스젠더가 여군으로 혹은 남성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미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레즈비언이었잖아요. 성소수자였죠. 복무에 지장이 하나도 없었고요. 원스타 별 달고 있었던 그 장성이었어요. 미군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최근에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아주 이색적인 장면, 여성 역도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요. 어떤 선수가 나왔는데 그게 뉴질랜드 선수였어요. 근데 생긴 사람 보더라도 남성 같았는데 여자 역도 선수로 나온 거예요. 성전환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원래 남자 역도 선수였다가 2013년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역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당연히 성전환한 선수를 국가대표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의 출전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성전환한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고요. 심지어 2015년부터는 수술을 안 했어도 허용을 해요. 호르몬 수치로만, 성전환 수술하고 호르몬만 조절하면은 여성으로서 인정하고 남성으로서 인정하고 출전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물론 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성적은 저조했지만 어쨌든 성전환한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올림픽 출전도 허용되는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군복무가 허용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인권 탄압, 행복 추구권에 대한 훼손, 침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인권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논쟁이 차별금지법 문제예요. 성소수자라든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정체성, 사상, 정치, 성적 지향, 이 여러 가지와 관련해가지고 차별과 혐오 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요구가 17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국회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어져 오지 못했어요.
21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래도 그 몇십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표명을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통과가 되기 어렵겠는데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고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유엔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 권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심지어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거로 나와요. 아니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그거를 왜 국민의 의사를 대변 안 하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행복추구권 조항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나눴고요.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또 헌법 조항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